압류 등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등의 효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압류 등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란 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서 장래에 실시할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아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 처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압류란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집행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명령이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가름해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명령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추심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어 그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은행실무상 예금의 압류는 압류 당사자 중에 집행채무자는 예금주가 되고 제3채무자는 은행이 됩니다. 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보면 압류 등이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 결정이 확정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집행채무자인 예금주가 그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제3채무자인 은행은 예금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이란 집행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전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집행채무자의 계약 당사자의 지위까지는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인 집행채무자는 그 전부명령 뒤에도 계약 당사자로서 해지나 해제권 그리고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채권은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된 때 그 액면액으로부터 소멸하게 되는 채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특히 이를 한정하지 않는 한 추심채권자의 집행채권액을 묻지 않고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효력을 미칩니다. 다만 피압류 채권의 금액이 집행채권보다 많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이 채권액으로 추심금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권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피압류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그 변제를 수령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의 이러한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는 그 추심금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경우에는 그 즉시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를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는 추심명령을 받으면 집행채무자가 아닌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추심권의 행사에 대해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압류 예금의 특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압류 채권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채권자는 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에 압류할 채권이 타 채권과 구별하여 특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종류와 수액을 밝혀야 한다고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 채권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 채권은 예금의 종류, 당좌 예금인지 보통 예금인지 또는 정기 예금인지 그리고 예금액, 예금 장소, 계좌번호, 예임 연월일, 만기 등을 기재함으로써 예금 채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로서는 일반적으로 예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 하여금 압류당한 예금이 어떤 예금인지를 구별하거나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무방합니다.
따라서 예금의 계좌번호나 예입 연원일 등을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예입 점포나 예금주, 예금의 종류 및 계좌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예금주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예금주가 특정하였는지 여부는 자연인인 일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이름과 주민등록만 일치하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명칭이 일치할 경우에는 설사 사업자 등록번호에 표시가 없더라도 법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채무자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의 표시도 압류예금의 특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표시로는 금융기관명만 표시하고 영업점명은 반드시 표시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지점에 송달된 압류명령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은행의 다른 지점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피압류채권을 나열식으로 표시한 압류결정과 미표시 예금의 압류에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압류 대상 예금채권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명확히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행 실무 법률 교재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압류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일반 채권에 비해서는 위와 같이 피압류 대상 채권의 특정성을 완화하는 경향에 따라 위와 같은 압류 결정도 법원에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서도 압류의 범위를 가급적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업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압류 명령 송달 후에 입금된 예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발생됩니다.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는 송달일 이전에 이미 소멸되거나 인출된 부분에는 미치지 않고 송달일 이후에 새로 입금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압류채권자는 압류일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채권 압류의 범위에 대해 특별한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문상에 이러한 특별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압류의 범위와 효력이 변경될 수 있고 압류 명령서에 송달일 이후에 입금되는 부분, 즉 장래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는 문헌이 기재되어 있다면 압류 명령 송달 후에 입금된 예금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류의 경합이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압류 명령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복수의 압류 명령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금액 합계가 압류 대상인 채권액보다 많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은 압류 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일부에만 미치고 따라서 채권의 각 일부에 대한 압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액의 합계가 목적 채권액을 넘어야만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확장됩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일부 압류 채권자가 전부 명령을 받을 경우에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부 명령은 집행 채권자의 채권이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될 경우 전부 명령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심 등이 있는 경우에 배당액은 그 채권에게 안분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즉 전부 명령과 다른 압류가 경합할 경우에는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되고 추심 명령과 다른 압류 명령이 경합할 경우에는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금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 예금을 집행 공탁 사유로 공탁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은행은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채권자가 은행에 대하여 예금을 공탁할 것을 청구할 경우에는 은행은 공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압류와
가압류 그리고 전부명령, 추심명령의 경합에 따른 처리 방법은 표를 참조하시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심채권자나 전부채권자에 대한 예금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압류 명령이 왔을 경우에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은 집행채무자인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나 압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그 대상 예금에 대해 지급 정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밖에 별다른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으로부터 진술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진술명령에서 명한 바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과 업무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은행 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서는 지급 전에 조사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전부명령은 즉시 항고가 허용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 결정문의 확정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 달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서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따로 확정 여부의 확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급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예금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 사유로서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한을 정한 정기예금에 대해 압류가 있을 때에는 그 만기에 이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채권의 변제 여부 확인입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으로서는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에게 예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금주에게 집행채권의 변제 여부를 확인하고 그 변제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집행채권자와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 사이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은행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따른 지급입니다. 먼저 전부채권자나 추심채권자는 예금주처럼 통장이나 증서를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관리자인지 여부는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송달한 전부 또는 추심명령 송달필 통지서를 제출하게 하여 은행이 받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서와 대조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령 권한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령 권한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서상의 집행채권자인지 여부를 수령을 요청한 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진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수증을 진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자의 자필로 된 영수증을 별도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